오늘 오전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4도를 밑도는 등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고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사스 때에 3배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 숫자도 3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3차 감염도 늘고 있는데 우한시에는 대형 임시병원 한 곳이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한 곳도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근원지 중국 우한에 인접한 황강과 원저우 등지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만 허용하는 사상 초유의 전면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황강시장은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사과하고 당 간부 수백 명을 징계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전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안에 폐렴 증상이나 단순 발열, 기침의 경우도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 중 한 명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함께 있던 교민들 가운데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세기와 이동버스,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입국한 12번 확진 환자는 별 증상 없이 열흘 넘게 서울과 수도권,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며 138명을 접촉했고 동해 간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확진 환자들이 중국 우한의 쇼핑몰에서 함께 근무했거나 방문한 이력도 드러나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 우한이 포함된 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하루 사이에 사망자 56명이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CCTV 보도 내용인데 이 가운데 우한에서만 41명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후베이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2,103명이 늘어났습니다. 어제까지 공식 집계된 중국 내 확진자는 14,000여 명이었고요. 사망자는 304명이었는데요. 아직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듯 후베이성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공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제법 춥다고요? 네, 맞습니다. 2월의 첫 출근길이 오늘은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주 중반까지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입춘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점차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1도, 대전 1도, 광주 0.3도, 대구 0.4도, 부산은 2.6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남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 외곽에 지어진 1000병상 규모의 허선산 임시병원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광영 CCTV는 1000병상 규모의 허선산 병원이 어제 공사를 마치고 운영 권한을 인민해방군 의료진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또 허선산 임시병원에는 군 의료진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인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 환자는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왔고 현재 격리된 상태로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나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막거나 체온 측정 등의 조치를 하는 나라가 6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중국 또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나 비자 제한을 하거나 중국 노선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나라는 24개입니다. 중국에서 온 외국인들의 입국을 철저히 막지는 않고 입국장에서 체온 검사를 하고 건강 상태 신고서를 제출받아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 관찰을 하는 나라는 40개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은 중단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정부의 이번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모든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입국 제한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는 건 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입국 제한 확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에 정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하루빨리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검역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신속히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휴일에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과 중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다가 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면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역시 정부 검역 체계가 구멍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사태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요구하고 이른바 중국인 혐오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감염 차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대한신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은 가능성을 부인해왔는데 해외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특징이 측정을 해보고 하면은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에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증상도 없는 잠복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검출되는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입장은 무증상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고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중국 등에서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된 것이 방역 대책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최종 확인된 바가 없고 무증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상 초기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자가 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해서 정부는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증상자 개념을 더 확대해 중국 전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안에 폐렴 증상은 물론 단순히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1일 발표한 1일 상황 보고서에서 WHO는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WHO는 메르스와 같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듯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 세계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 한 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함께 비행기를 탄 교민 가운데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세기와 이동버스,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새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환자 중 13번 환자는 우한 교민입니다. 임시시설에 입소했다가 증상이 나타나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비행기나 임시시설까지 타고 간 버스, 임시시설 거주 상황에서 생긴 감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복기 사이에 또 그 발병하거나 이렇게 발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됐다기보다는 그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14일 정도를 격리 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입국 교민 가운데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이유에서 13번 환자에 의한 전파는 아닐 거로 봅니다. 13번 환자는 귀국 당시 증상이 없다가 아산시설로 이동한 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기에선 교민 모두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했고 손 소독제를 사용했으며 비행기는 공기순환 장치가 가동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임시시설에서도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출과 면회, 교민 간 만남도 금지돼 있어 교민 중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도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건당국은 전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있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은 잠복기 14일간 매일 2차례 증상 여부를 관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혜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3명이 추가돼서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입국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던 12번째 확진 환자는 열흘 넘게 전국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행한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국내에 들어왔다가 뒤늦게 발견된 12번 환자의 이동 동선이 파악됐습니다. 검역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지난 12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을 방문한 뒤 거주지인 경기 부천으로 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 1박 2일 동안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오갔고 같은 달 24일과 25일엔 친척집이 있는 경기도 수원과 군포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만 현재까지 138명으로 파악됐고 동행했던 부인까지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추가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아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진단되기 전에 좀 지역사회의 동선이 많은 편입니다. 최대한 각 지역별로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와 소독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런 가운데 확진된 환자 중 일부가 중국 우한시의 우한국제패션센터 한국관에 근무했거나 방문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연관성이 발견된 확진자는 3번과 7번, 8번, 15번 환자로 모두 4명입니다. 비행기 옆좌석에 탔던 것으로 알려진 7번과 8번 환자는 이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일했고 3번과 15번 환자도 방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들은 5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질병관리본부는 만약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서울의 한 교회는 예배를 취소하고 대신 설교 영상을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트와 영화관에 임시 휴업도 잇따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해화동에 있는 명륜교회입니다. 6번째 환자인 55살 남성은 지난달 26일 이곳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교회 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 측은 정부 방역시책 협력 차원에서 설립 66년 만에 신도 없는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일요일 현장 예배 대신 녹화된 설교 영상으로 대신한 겁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공중보건을 위해서 절차를 잘 밟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정상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확진자 동선과 관련 없는 다른 교회나 성당들도 교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명동성당은 미사 참석 전 사용하는 성수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교인 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자발적 방역 조치에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CGV 이마트 부천점도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확진자 정보 공개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발빠르게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차 전세기로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우한 교민을 태우고 운전한 경찰버스 운전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31일 중국 우한에서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한 교민들을 아산의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하는 경찰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교민 중 13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 운전한 경찰관도 발열 증세를 보이면서 자가 격리된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과 부천, 평택, 그리고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이 일주일 동안 휴원에 들어갑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경기 고양시와 군포시, 그리고 관련 지역과 인접한 의왕시도 관내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있는 안양시와 충남 태안군의 어린이집 각 한 곳도 휴원 명령이 내려져 영유아 등원이 중지됐습니다. 다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둔 부모들에 대해서는 원화가 등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마스크 31만 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스크 30만 개를 지원받아서 전국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2만 4천 개를 배포한 뒤 모레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자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던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된 내용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 확진 환자가 이송됐지만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말로 믿음을 삽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확인된 사실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확진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증상이 있어도 신고를 꺼리게 되거나 접촉자를 찾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이나 또 이런 과도한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한편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 유출된 공문서가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서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찰은 문건의 유포 과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가 중요한 지금 혼란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 선을 넘었습니다. 또 여야 정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1월 5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45%,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0.3%를 보였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1.9%포인트 떨어져 38.5%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2.8%포인트 하락한 29.3%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폭 하락한 3.5%, 새로운 보수당은 3.8%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한신당이 1.2%, 정의당은 5.6%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 1.6%, 우리공화당은 1.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ree, two, one.
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모레에는 영하 11도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눈과 비가 대부분 그치고 하늘이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고요. 강원 산간과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2.4도, 세종 0.1도, 창원 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 2도, 안동과 대전 5도, 창원과 울산, 포항 모두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세워 검찰 물갈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법무부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제 개편부터 대규모 물갈이 인사까지 검찰과 충돌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논란 속에 지난달 초 윤석열 총장의 손발 역할을 한 대검찰청 참모 전원을 갈아치운 뒤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을 비롯해 부장검사 인사까지 재편되며 추미애 장관의 새 판짜기가 일단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새로 임명된 검찰 중간 간부들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례로 만나 전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넘겨받는 이군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맡게 된 신성식 3차장 검사 등은 오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사 상황 보고와 기존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사 직전 선거 개입 등 혐의로 송초로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만큼 청와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인사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하위법 재개정 준비팀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 TF팀을 대체로 이제 기획부서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또 법령 준비를 위한 그 팀, 이렇게 세 팀을 가동을 해서 그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오는 10일 전국지검장과 공공수사 담당부장들을 모아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총선 전까지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소 유지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포함해 언론인 출신 4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고 전 대변인과 박무성 전 국제신문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는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 가치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사회적 신뢰 확대와 올바른 공론 지형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명 모두 출마할 지역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 전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호남 지역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당시 김 의원의 호남 차출론이 언급됐다고 소개하고 총선 승리와 호남 득표율을 확보를 위해서 당내 자산을 총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불출마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4번째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 발표를 통해 작지만 유능한 정당,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의 규모나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에 앞장서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위해 장외 집회와 장외 투쟁은 하지 않고 의원이 불출석하면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채널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채널을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낯뜨거운 영상물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음란물을 원하는 글이 올라오자 다른 대화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6,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유사 N번방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건의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이런 대화방은 텔레그램에서만 수백 개 이상 성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 유명 불법 성인 사이트 소라넷 등이 적발되면서 해외 기반이자 정보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메신저로 둥지를 옮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얻은 노출 영상물을 1번방, 2번방 등으로 나누어 팔기 시작해 속칭 N번방이라고 불렸습니다. N번방은 유사 대화방까지 만들어내면서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여성 단체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주요 가해자들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의 이제 연령대는 대부분 중학생 정도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 정도까지가 피해자 연령대입니다. 이들이 유통 채널로 악용한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사 측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서 텔레그램 본사 측에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 본사가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N번방 홍보나 금품 거래에 가담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이 발족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의 역습과 곳곳의 대형 산불 그리고 열대 우림의 파괴는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회로 우리가 바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인간 자체도 좋은 인간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이 전국적으로 발족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비상선언문도 선포됐습니다. 전기 아껴 쓰기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주 1일 채식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80여 개 시민 사회단체와 광역의회도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기후위기 문제를 광주광역시에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정책적 또 제도적 필요하다면 예산의 뒷받침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면적 전환의 시대를 좀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세계 7위.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은 기후 난민을 막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요 집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간과 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모바일 채팅으로 10대 여성 B씨를 만나 서울 시내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당일 A씨에게서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모텔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국 남런던 스트래텀 지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한 남성이 번화가의 상점에 들어가 칼을 휘둘렀고 곧바로 가게를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을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목격자들을 인용해서 칼을 든 남성이 가슴에 은색 용기를 두르고 있었는데 마치 자살폭탄 조끼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의 대규모 전투 차량 행렬이 시리아 북서부 지역 국경을 넘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각 2일 아침부터 탱크와 장갑차 등을 포함한 최소 200대의 터키군 전투 차량들이 시리아 국경을 넘었다면서 차량 행렬이 이들립주와 알레포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 사령부는 또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와 라타키아를 연결하는 자동차 도로 인근 지역을 군사작전 구역으로 선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들어선 케이블카가 공공기여 없이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특혜 논란에 휩싸인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이번에는 부산 도심에 있는 산 정상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설을 추진하기로 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해상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또 다른 케이블카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부산 도심에 위치한 황령산 정상 부근을 개발하겠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개발된 적이 없는 황령산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령산 정상에서는 이처럼 부산 도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짓겠다는 게 민간업체의 계획입니다. 이미 산 정상에는 조망을 위한 시설과 도로가 갖춰져 있지만 업체 측은 이곳에 높이 100m가 넘는 전망대와 케이블카, 상업시설 등을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여 없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자연경관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망의 사유화 논란과 함께 부산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의 자연 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도심 속에 있는 주요한 녹지로서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황령산이 더 훼손되고 더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업체로부터 황령산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해 10월 제11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청주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공예비엔날레 성과 분석 결과 예년보다 만족도와 경제 파급 효과가 크게 성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7억 원의 예산 투자와 비교해 생산 파급 효과와 부가가치를 합쳐 모두 5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0.2%로 그 어느 행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만족도는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공예비엔날레에도 참석하겠다는 비율도 92%에 달해 201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예가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제적 효과는 어떤 식으로 또 접목될 수 있는지 공예의 외연을 보다 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사회문화적 기능과 청주시의 위상 제고 기여도 역시 74.5%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공예 비엔날레가 도시 브랜딩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슨트라든가 또 문화 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청주시 전역에 퍼뜨려서 하게 된 그런 행사 자체 충실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국내외적 위상과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축제를 넘어 산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향점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유난히 춥지 않은 겨울 날씨가 생태계 교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야 할 북반산 개구리가 지난달 알을 낳았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구룡계곡에서는 한겨울 모습을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물길은 제법 모양을 갖췄지만 흔한 얼음 조각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물 웅덩이 숲풀 사이에서 북방산 개구리 한 마리가 빼꼼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웅덩이 한편에 알 한 덩어리까지 낳은 뒤입니다. 개구리 알이 발견된 건 지난달 23일, 지난해보다 27일 빠르고 지난 2015년보다는 한 달 열흘이나 이릅니다. 산란 시기를 관찰한 지 10년 만에 1월 산란은 처음입니다. 개구리가 낳은 알은 일주일쯤 뒤 올챙이가 되고 다시 80일이 지나면 개구리로 변합니다.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자란 개구리가 먹어야 할 곤충이나 거미를 찾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가 때를 앞서 알을 낳은 건 춥지 않은 겨울 날씨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평균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1.3도나 높았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로 병충해와 과수 피해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까지 걱정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원로 희극인 이미춘 씨가 노안으로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미춘 씨는 1952년 극단 동엽의 연극 피어린 역사로 데뷔해 배삼룡과 구봉서, 서영춘 씨 등과 함께 1970년대와 80년대를 대표하는 희극인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인은 웃으면 보기 와요, 명랑극장, 유머 1번지 등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은퇴한 뒤인 1995년엔 노인복지후원회를 창립해 노인복지에도 관심을 쏟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영미권의 권위 있는 영화제인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가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건 2년 전 박찬욱 감독 작품 아가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생충은 오리지널 각본상도 받아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은 오는 9일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상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미국 작가조합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이하준 미술감독은 미국 미술감독조합이 주는 현대국 부문 미술상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구역이 넓어진 청해부대가 오만 해역에서 표류하던 이란 선박을 구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가 우리 시각으로 그제 오후 5시쯤 오만 무스카트 항 동남쪽 445km 해상에서 표류하던 이란 선박 한 척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주한 이란 대사관에 구조 사실을 알렸고 이란 대사관은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혐의를 믿는다는 비율이 더 높은 후에도 불구하고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공동으로 지난달 26일에서 29일 사이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9%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